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죠. 비판받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일파를 등용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둘째는 6.25 전쟁 때 지 혼자 살려고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한강다리 끊어먹고 도망쳤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왜 왜곡된 건지는 오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비판받는 이유, 부정부패를 한 독재자였다. 그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지 그 가운데 근거가 없는 얘기, 그건 오해할 거고요. 근거가 분명 있는 위대한 분이시지만 아주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19 혁명과 이승만의 최후,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르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 역사적 과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 준비가 됐죠?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치학의 명언입니다. 이거는 원칙과도 같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력이란 거는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 도전자가 없는 권력, 강력한 권력은요,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자, 내가 건설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한 100억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정부가, 정권을 가진 실세가 내가 저 허허벌판 황무지를 갈아엎어서 신도시를 만들겠다. 신도시 하나 만드는데 한 5조 정도 듭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건축업자한테 1조 어치의 공사를 떼어주겠다. 그러면 다 양심적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도시 건설하는데 절대 내가 돈 먹지 말고 아주 공정하게 정말 아파트 잘 지을 수 있는 그 업체한테 1조를 준다. 정치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공사하는 사람은 우리 업체가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통해서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저게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선진국이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정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건축업체 수준이 비슷비슷하니까 내가 1조어치 공사를 주는데 나한테 한 100억 정도 누가 뭐 뇌물로 주면 정치하는 사람 돈이 다 필요하거든요. 아니 뭐 나 혼자 먹겠다는 거 아니고 내가 정치하는데 돈 필요한데 정치 자금 100억 정도 주면 내가 그 업자한테 1조 뚝 띄워주지. 대부분 정치가들은 이렇게 됩니다. 업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1년 내내 죽어라고 일해도 우리 회사가 매출이 1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100억쯤 그냥 뭐 장관님 대통령 각하 나라 위해 좋은 일 하시는데 정치하려면 돈 들지 않습니까? 요거 쓰십시오. 내가 100억을 딱 바치면 1조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공사하고 돈 버는 기업가들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뭐 제가 건설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건설만 그렇겠어요? 전자든 뭐든 모든 사업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 내내 죽도록 일해봐야 100억 버는데 우리 회사가 그냥 정치인한테 그냥 슬쩍 찔러주면은 1조가 생긴다. 2조가 생긴다. 100배, 200배 이익이 난다.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돈이 필요하고 돈 가진 기업가는 권력자가 주는 특혜가 필요해요. 권력이란 거는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절대화되면 그분 말 한마디에 따라 아주 구멍가게 같은 회사가 재벌도 될 수 있어요. 그분한테 밑보이면 재벌 회사가 공중에 분해됩니다. 실제로 권력자한테 잘못 보여가지고요, 아주 통째로 날아가 버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대우 같은 그룹 랭킹 3위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빅3 가운데 하나였고 대우가 망하지 않았으면 아마 대우가 삼성처럼 됐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정치 권력하고 막 함수가 한 게 잘못돼서 그냥 공중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는 거거든요. 기업가하고 권력가하고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뭐가 오가고 이러다 보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는 게 뭐냐? 권력의 자리, 성공의 자리,
돈 버는 자리, 그렇게 여러분이 높아지면요, 야,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셨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 권력과 돈과 명예에 신앙을 팔아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누구냐? 내가 높아지면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공을, 야, 성공해서 만세다, 샴페인이라고 터뜨리는 거는 싸구려입니다. 진짜 값비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돈 생기고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 것 같은 죄인인데 말이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점점 높아지니, 권력이란 건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실수할 가능성이 더 커져요. 내가 이렇게 높아지니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막 대접을 받으니, 이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내 까딱 잘못하면 이거 높아져 갖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뭐 성공하는 게 다 죄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공하고 높아질수록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성공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성공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인데 왜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나요? 내가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조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승만처럼 위대하신 분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추락해버렸느냐? 절대 권력자가 됐어요. 나라를 세우고 6.25 전쟁을 치르고, 그 너무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 이승만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요. 그러니 그 이승만의 그 탁월한 지도력과 카리스마에 전 국민이 똘똘 뭉쳐요. 전쟁을 하느라고 군인들이 다 이승만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군부를 이승만이 장악하게 돼요. 공산당들하고 싸우나고 저놈이 공산당이 아니야? 감시하고 조사하던 경찰 조직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그건 무슨 얘기죠? 경찰 조직도 이승만이 장악해버려요. 전 국민이 누가 봐도 이거 공산화되는 나라인데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나라를 지켰어요. 미국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굶어 죽는 전 국민 구호물자 다 나눠줬어요. 그 국민들 마음속에, 야, 이승만 박사 없었으면 나는 공산당 밑에 들어가갖고 굶어 죽었을 텐데, 반동부자로 처형당했을 텐데, 이승만 박사가 구호물자 끌어들여갖고 내 이승만 박사 때문에 먹고 산다. 국민들이 다 이승만 박사 중심으로 모이고 인기가 높아져요. 그러니 정치계 이승만 속한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이건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국회, 군인, 경찰, 이걸 이승만이 다 장악하게 되니까 뭐가 되죠? 절대 권력자가 돼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승만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절대 권력 주변에 아부꾼들이 들끓게 돼요. 이승만 박사가 허락 안 해주면은 이거 아주 기업들이 이권을 따기가 어려워요. 돈 벌기 위해서 이권을 노리는 자들이 이승만 박사 옆에 모여들게 돼요. 그러니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인데 이승만이 절대 권력자가 됐으니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부정부패에 아주 그냥 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 박사는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늘 시를 쓰셨어요. 야, 이승만의 시만 다 읽어봐도 얼마나 감동적인 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1954년, 이때가 한미동맹을 딱 맺은 때예요. 이승만이 업적이 마지막으로 빛을 발한 시기입니다. 1954년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긴 게 없어요. 1954년 이전에는 독립운동했죠. 또 우리 역사상 5,000년 만에 처음 남녀공학 학교를 세웠죠. 나라를 세웠죠. 6.25 전쟁 치러냈죠. 한미동맹 맺어냈죠. 이건 세계적인 지도자가 한 건 할까 말까 한 업적을 수십 개를 남겼습니다. 그건 54년 이전이에요. 54년 이후에는 이승만 박사가 실수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54년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해에 저 남해안의 외딴 섬을 방문합니다. 거기 소나무가 있는데요. 아니, 소나무들이 숲이 있잖아요. 소나무 군락. 숲이 쫙 있는데 다른 소나무들은 키가 비슷비슷해요. 한 그루만 쫙 뻗은 근사하게 생긴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 소나무를 보고 이승만이 외로운 소나무라는 제목으로 시를 씁니다. 한시, 한문으로 쓴 시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섬 안에 우뚝 자란 백척 소나무 홀로 고고하게 사시에 푸르렀네.
빼어나 우뚝하기 쉬운 일 아니거늘 팔방에 끝없는 바람 혼자 받고 섰구나. 이 소나무가 키가 비슷비슷하면은 바람이 불어도요 옆에 있는 나무가 바람을 막아줘요. 내 앞에 있는 나무랑 바람 맞는 게 분산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소나무들은 키가 50척 비슷해요. 나 혼자 100척이야. 그럼 어떡하죠?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른 나무는 다 작아갖고 안 맞는데 나 혼자 바람에 시달려야 돼. 그러니 홀로 빼어나서 우뚝하는 게 쉬운 일 아닌데 그렇게 참 뛰어난 인재는 팔방에 끝없는 바람을 혼자 다 받아야 돼요. 그 소나무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시인데 저는 마치 이 시가 이승만의 인생을 요약한 것 같아요. 혼자 뛰어나셔가지고 사방팔방의 바람을 다 맞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젊은 시절에 5천년 왕조 국가였던 조선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참 혁명적인 생각을 하다가 끌려가가지고요 고문당했습니다. 사형수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했어요. 젊었을 때 고문당했죠. 그 다음 박사학위 받고 와갖고 편하게 살았나요? 일제시대 내내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저 이승만 독립투사 죽여야 된다. 늘 현상금 걸려가지고 수도 없이 도망 다녔어요. 그 다음 건국한 다음에는요 반공주의자 투쟁하는 바람에 몇 번씩 이승만 죽이려고 총도 쏘고 폭탄도 설치하고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 다음 전쟁하면서는요 이 나라 망할 판이 있는 힘을 다해 나라 지켰는데 이승만이 전쟁하면서 누구랑 싸웠습니까? 북한과 싸웠죠. 중공과 싸웠죠. 소련과 싸웠죠. 마지막에는 미국하고도 싸웠어요. 사방팔방 바람을 다 맞는 파란만장한 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 저 시를 썼을 때 한국 나이로 연세가 80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떤 분이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동네에서 했습니다. 환갑잔치가 동네 잔치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한 동네에 60살까지 사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우리 동네 어느 할아버지가 60살까지 사셨다. 이건 동네 경사예요. 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살도 안 됐어요. 그렇게 가난해갖고 병원도 제대로 없어서 사람들이 일찍 돌아가실 때 60살까지 사는 건 대단한 장수입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 맺은 때가 80살이에요. 그 당시 80살은 지금으로 치면 130살입니다. 그냥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해도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은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게 돼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왜 마지막에 몰락했느냐? 첫째, 너무 연세가 드셔갖고 지쳐서 몸이 자꾸 아파졌어요. 둘째, 교만해지셨어요. 혼자 빼어나가지고 다 해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조선의 봉건 체제, 왕정 체제랑 싸웠어요. 조선 봉건 왕건 체제랑 싸웠고 일본 제국주의랑 싸웠고 그 다음에 북한 중국 소련 공산주의랑 싸웠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도 싸워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켜냈어요. 그 와중에 이분이 교만해지셨습니다. 왜? 이승만을 당할 자가 없어요. 내가 5천년 임금 섬기던 나라 양본 상놈 차별하는 나라 그건 내가 없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 세운 사람이야.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일본 제국주의 그건 물리치고 독립시킨 사람이야. 내가 전 세계 100개국을 공산화시킨 소련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내가 그건 막아낸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까지 이긴 사람이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이승만이 그거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틀려요. 그 이승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이승만 박사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조선 봉건제, 일본 식민주의, 공산 제국주의, 세계 최강대국 미국까지 이승만이 다 물리쳤어요. 그거 기도해서 된 거거든요. 이 양반이 연세가 들고 피곤하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교만해지셨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야. 내가 다 했는데. 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거기다가 교만해졌어요. 두 가지가 결합되면 아주 말도 못하게 부패하게 되겠죠. 왜?
자, 몸이 건강할 때는 이렇습니다. 겸손하고 건강할 때는 이승만 박사가 항상 장관들, 지도자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 이거 국민들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거 빨리빨리 좀 대책을 세워서 잘 좀 해봐. 원래는 이승만 박사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피곤할 때는,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애가 찡찡거리는 게 귀여워. 그래 괜찮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피곤해. 잠도 못 잤어. 몸이 아파. 근데 애가 찡찡거리면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야? 누구 닮기 누구 닮아요? 엄마 닮았지. 사람이 피곤하면 신경질 안 낸 것도 신경질 내게 돼요. 이승만도 인간입니다. 똑같아요. 맨날 연세가 드셔갖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픈 데다가 교만해지시니까 각하 국민들이 불평합니다. 감히 누가 어느 놈한테 누구한테 대고 불평하는 거야? 그전에는 국민들이 불평합니다. 그거 국민들 좀 다독거려줘. 그거 잘해야지. 왜 그 국민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러셨던 분이 똑같이 불평합니다. 어느 놈이 감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독재자로 바뀌게 돼요. 교만해지고 피곤해지니까 그렇게 되죠. 또 하나, 그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가 안 좋은 보고가 가도 그래? 괜찮아. 그건 뭐 국민들은 다 불평하게 돼 있고 야당은 뭐 반대하는 거니까 인생 다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러고 넘어갈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만해진 데다가 몸이 피곤해지니까 야당이 반대, 그놈들 잡아 가둬야 되겠네. 감히 누가 대 못 들어하는 거야 지금. 왜 그렇게 쓸데없이 불평이 나오도록 장관들은 뭐 하는 거야? 부정적인 보고가 올라가면 그전에 허허 웃으면서 받았는데 그건 건강하고 겸손했을 때 얘기입니다. 교만하고 몸이 아프니까 야단을 치고 화를 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야, 국부. 우리 나라를 세운 아버지신데 국부께서 마음이 편안하셔야지. 자꾸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해가지고 국부가 화가 나셔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이승만 박사 우리가 잘 모셔야 되니까 이승만 박사 기분 나쁠 만한 보고는 올리지 마. 밑에서 알아서 부정적인 보고를 차단하게 돼요. 그 어떻게 될까요? 각하! 이건 잘못됐습니다. 직언하는 충신들은 슬슬 밀려가고. 왜? 이승만 박사가 누가 직언하면 싫어해. 그 이승만 박사 잘못이에요. 각하! 잘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각하를 존경하고 각하의 만수무강을 다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 피곤하니까 자네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아부자라는 간신들만 이승만 박사 주변에 들끓게 됩니다. 그거는 물론 뭐 간신들 잘못이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승만 박사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이 교만해져 갖고 자기한테 아부한 사람만 좋아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딱 눈치 보니까 아부해야 출세하거든요. 너나 나나 다 아부하게 되죠. 인해 장막에 둘러싸이게 돼요. 자, 이렇게 이승만 박사 주변에 아부한 사람이 막 둘러싸서 뭐 그때부터 나라가 계속 부정부패로 기울어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삼선 개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 2번 하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을 만드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럼 그 헌법을 지켰어야죠.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헌법을 지킨다. 아무리 뭐 내가 큰 업적 남겼더라도 나라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지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지면 안 돼. 이러고 대통령 2번만 하고 물러나셨으면 대한민국 전국에 오늘날 승만 초등학교, 승만 중학교, 승만 고등학교, 승만 대학교, 승만 노래방, 승만 당구장, 승만 탁구장, 승만 문구사 이승만 이름으로 도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전 국민이 존경했을 거예요. 이승만 박사 뭐 했느냐? 야, 내가 건국 대통령인데 나는 좀 대통령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걸 밑에 있는 간신들이 기가 막히게 파악해갖고 각하가 누굽니까? 국부가 아닙니까? 건국 대통령에 한해서만 대통령 3번, 4번 계속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꿉시다. 이승만 박사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 뭐 그렇게 해봐.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3선 개헌을 추진합니다. 3선,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도록 개헌, 헌법을 뜯어고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코미디가 벌어져요. 그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203 곱하기 3분의 2 하면 135.333이 돼요. 그 투표를 딱 했는데 삼선 개헌 찬성 몇 표가 나왔을까요? 딱 135표가 나왔어요. 이게 역사의 장난이죠, 진짜. 그러니까 135.3 요거 이상이라야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딱 135표가 나왔으니까 부결, 삼선 개헌은 안 한다. 이랬으면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부결이다라고 발표했어요. 대통령 3번 못한다. 그랬는데 자유당 사람들이 간신들이 또 논리를 동원해. 왜? 이상이라는 건 뭐야? 10명 이상. 그러면 10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죠. 3분의 2 이상 그러면 135.333 이상인데 사람을 0.3 이렇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숫자는 0.3이라는 게 되지만 2호 목사의 0.3 이게 얼만큼이에요? 내 목 자르고 팔 자르고 0.3이 되나요? 사람을 자르면 죽죠. 0이 되죠.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135.333이면 반올림을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반올림 할 때 135.5 요걸 반올림하면 어떻게 되죠? 136이 돼요. 135.3 요걸 반올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135가 됩니다. 0.5 이상이면 올라가는 거고 0.5 이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헌을 4452 개헌이라고 그러죠. 4, 0.4 이거는 죽는 거예요. 4라는 숫자는 죽고 5는 0.5, 135.5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5는 올라간다. 숫자가 들어간다. 4452 개헌. 135.333이 개헌선인데 사람을 숫자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135.333을 반올림하면 135가 된다. 그러니까 135표를 받았으니까 헌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다. 이렇게 참 국회에서 산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승만 정권의 아부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자들이 저건 헌법적으로 통과된 게 많다. 이래서 무리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3번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뜯어고쳐요. 이때 자유당의 소장파 원칙주의자들이 아무리 건국 대통령이라도 저 따위로 헌법 뜯어고친 건 잘못됐다. 이러고 자유당을 탈당합니다. 그래서 반 이승만 노선에 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의원.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자, 이 삼선 개헌 때부터 이승만 정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망조가 든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 하려고 헌법 뜯어고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3번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째 당선을 또 대통령에 또 출마한 게 1960년입니다. 그날 선거가 3월 15일 날 열려서 3.15 부정선거라 그러죠. 여러분 3.15 부정선거 때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 이승만, 그 당시 부통령이 있었어요. 부통령 후보가 아부꾼으로 유명했던 부정부패의 원흉 이기붕 둘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조병옥 장면, 조병옥 박사 장면 박사 원래 다 이승만의 제자입니다. 이승만이 길러낸 사람들이고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다 이승만 박사를 참 존경했어요. 그럼 개인적인 친분이 정치에서는 이게 라이벌이 된 거죠. 원래 이승만의 사람이었는데 갈라서 갖고 조병옥 장면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항해서 출마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같이 뽑습니다. 그러면 조병옥과 장면이 서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싸웠을까요? 부통령 후보 되기 위해서 싸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치를 하는데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겠어요? 부통령 후보가 되고 싶겠어요? 아니 부회장, 부자 들어가는 건 좀 힘이 약하잖아요. 누구나 대통령 되고 싶어 하죠. 근데 1960년 민주당 야당 전당대회에서는요 희한한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조병옥 장면이 서로 안 한 대통령 안 하고 부통령 하겠다고 서로 부통령 하겠다고 피터지게 싸웠어요. 그 싸운 결과 투표를 해봤더니 장면 박사가 3표를 더 많이 받았어요. 표를. 그러면 표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표를 많이 받은 장면이 나는 부통령 된다. 그 부통령 후보로 나가고, 표를 적게 받은 조병옥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갔어요. 이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 원인은 그때 이승만 박사가 85세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85세 노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은 이승만 박사가 85세 노인이고 부정부패 자유당 정권이 부패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우고 전쟁 때 나라 지켜주신 분인데 저분 없었으면 우리가 공산당 됐는데, 국민들은 그때까지 절대적으로 이승만을 지지했어요. 특히 마지막 3.15 부정선거 때도 이승만한테 몰표를 찍은 지역, 어느 지역일까요? 서울은 비판적인 야당 세력이 많았어요. 어디가 이승만 절대적으로 찍었을까요? 전라도. 왜 그럴까요? 거기 농민들이거든요. 이 농민들은 5,000년 머슴으로 멸시천대 당하다가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혁해가지고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짓는 지주가 됐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아무리 이승만이 잘못해도 무조건 이승만이에요. 왜? 내가 머슴이었는데 내가 지금 양반이 됐거든요. 그걸 고마워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도 많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국민들은 이승만을 지지하기 때문에 장면 박사나 조병옥 박사나 이승만하고 붙으면 져요, 선거에. 그러니까 둘 다 부통령 되고 싶어 한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 이승만 박사가 85세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럼 정치가들이 계산해 보면 이승만하고 맞붙으면 져. 근데 내가 부통령이 딱 되면 이승만 박사가 이게 1년 후에라도 갑자기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승계한다. 어차피 선거 나와서 이승만하고 붙어서 질 바에야 내가 부통령 돼서 가만히 있으면 이승만 박사 돌아가시면 내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통령 하는 게 훨씬 수지 맞는 장사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면 박사, 조병호 박사가 부통령 되려고 싸워요. 그러다 결국 장면이 부통령 후보, 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표를 적게 받은 차점자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은 이승만 대 조병옥, 부통령은 이기붕 대 장면, 이렇게 자유당 민주당이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격돌을 합니다. 근데 그 선거를 앞두고 조병옥 박사가 평소에 술을 많이 드셔갖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네 그 술 좀 조심해야 되네, 평생 잔소리를 했어요. 술 끊으라고. 조병옥 박사 뭐 술이 100% 원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암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것도 뭐 이승만이 뭐 조병옥을 암살했다, 온갖 거짓말 다 하는데요. 사실은 뭐냐면요, 조병옥 박사가 암 걸렸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그 암을 치료할 만한 좋은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좋은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가는데 그 병원을 소개해 주신 분도 이승만 박사고요. 미국 가는데 자네 그 병 잘 치료하고 와야 되네, 평생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래서 조병옥 박사가 설날이 되면요, 뭐 이승만, 조병옥 우리나라 라이벌이고 뭐 서로 죽고 죽인 관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날이 되면 조병옥 박사가 늘 이승만 대통령 집에 가서 세배를 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배하면서 뭘 갖고 갔느냐? 약과 한과 이런 맛있는 과자를 갖고 갔어요. 그걸 이승만 박사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이승만 박사는 조선이 왜 망했느냐? 임금만 잘 먹고 잘 살고 만백성은 굶어 죽어갔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 생각이 분명하셔갖고요, 반찬 3개 이상 잘 안 드셨어요. 대통령이 못 먹어야, 국민들이 잘 먹어야,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러고 절대 반찬 많이 못 만들게 하셨어요. 평생 검소하게 사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승만 할아버지도 단 거 먹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걸 좋아하셨는데 이승만 박사 절대 그거 못 만들게. 그거 어떻게 했냐? 조병호 박사 그거 알고 이승만 박사가 좋아하는 과자, 약과 한 보따리 가갖고 세배하면서 이거 드시죠. 그 아랫사람이 또 제자가 주는 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승만 박사 그때가 아니면 만난 과자를 먹을 일이 없어. 그 조병호 박사 갖다 주는 과자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두 분이 가까우셨어요.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병원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했지만 암이 너무 깊어서 조병옥 선생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그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단일 후보. 그 조병옥 때 이승만 붙어서도 이승만이 이겼고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이승만이 이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 3.15 부정선거는요, 이승만이 대통령 해먹으려고 저지른 좌파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조병옥 장면이 부통령 되려고 애썼던,
이거는 조병옥 박사가 살아 계셨어도 당연히 이승만이 당선되는 그런 선거였어요. 근데 왜 부정선거했느냐? 이승만 대통령 주변에는 이미 간신배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자유당 간신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되는 건 당연해. 부통령은 누가 봐도 이건 장면 박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기붕은 이게 아주 부정부패 원흉이고 장면만한 실력자가 아닙니다. 그 만약 대통령은 이승만 됐는데 부통령이 야당의 장면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시면 장면이 대통령 돼요. 그럼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야당 사람들이 여당 자유당한테 막 탄압당했거든요. 자유당이 썩어 빠진 놈들이 얼마나 돈 처먹고 부정부패인지 알거든요. 그럼 이 야당이 정권 잡으면 이 자유당 독재 부정부패 청산한다. 청문회로 깜빵 보내고 사형시키겠다고 난리예요. 누가 봐도 정권이 넘어가면 이승만 박사야 뭐 아주 국부니까 괜찮겠지만 이승만 박사 밑에서 이승만 박사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아부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유당의 간신배들은 이건 집안이 다 몰락하고 잘못하면 죽을 판이 됩니다. 사람이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별짓을 다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 다 해요. 이 자유당 간신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 당한 게 3.15 부정선거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전국의 경찰들을 불러놓고 미리 사표를 받았어요. 이번 예를 들어 제 고향 강원도 춘천 경찰서장 딱 불러놓고 춘천에서 이승만 대통령 표에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 이기붕 부통령 표가 적게 나오면 너는 사표다. 그 직장인들 사표 내면 뭐해서 먹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사표까지 받아내면서 너네 지역에서 시장 군수 말할 것도 없고요. 경찰서장, 관공서장 다 동원해서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부통령 표가 이기붕 표가 적게 나오면 너넨 다 잘라. 이러고 협박을 해갖고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그 부정선거가 뭐냐? 야당을 지지한 사람이 투표장에 나오면 자유당에 동원한 깡패들이 아저씨 뭐 목욕탕에 가서 그냥 사우나나 하고 투표하지 말고 야당 표 찍을 사람 아예 투표장에 못 오게 하고요. 야당 표 찍을 것 같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요. 투표를 다 했어. 그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 1층에서 투표했어요. 그럼 2층에서 가짜 투표함을 조작해. 그 투표함에는 전부 다 이기붕 이승만 이렇게 표 찍은 거 가짜 투표함을 만들어서 바꿔치기 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이제 이승만 정권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해요. 첫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하고, 둘째는 하필이면 그 부정선거를 3월 15일 날 해요. 왜 제가 분개하냐면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하고 많은 날 가운데 말이죠. 원래 선거를 5월 달에 하게 돼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 연세 많으시고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선거 빨리 하자. 땡겨갖고 하필이면 예정대로 5월에 하지. 그 3.15 부정선거가 돼버렸어요. 제가 역사 가르치니까 내 생일날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찾아봤는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저가 암살당한 날, 그게 3월 15일이에요. 대량 살상 무기, 사람 많이 죽이는 미사일 개발된 날, 그게 3월 15일이에요. 전부 다 뭐 죽고 부패하고 부정선거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하여간. 그 부정선거를 딱 하니 국민들이 그때부터 막 들고 일어났죠. 3월 15일 당일에 벌써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선거가 어딨냐? 이 선거는 무효다.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거의 다 되고 깡패 동원해서 자유당 정권이 이 민주주의 하자고 들고 일어난 국민들 때리고 총 쏘고 이래가지고요. 3월 15일 하루에 벌써 데모하다가 10명이 죽습니다. 70명이 다쳐요. 100여 명의 사상자가 벌어지는 전국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했는데 막 시끌시끌해. 이승만 대통령이 물어봐요. 장관들한테. 야, 그거 왜 이렇게 나라가 지금 데모하고 난리야? 그 밑에 장관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카카, 사실은 저희가 좀 부정부패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그 주변에 이승만 대통령 주변에 없었죠. 그거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그 밑에 놈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변호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변호하려는 뜻은 이해가 되지만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바른 말하는 간신이 없게 만든 장본인은 이승만 박사. 그분이 교만해지셨고
연세가 너무 많아서. 본인이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 아이 나란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내가 아프니까 젊은 사람하고 난 물러나야지. 이랬어야지. 몸도 안 좋은 데다 교만해져 갖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바람에 간신히 둘러싸였으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선거했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 각하! 공산당 놈들이 뒤에서 데모를 사주해가지고 공산당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 그러면 혈압이 오르시는 분이에요. 공산당! 당장 때려잡아. 이래가지고 부정선거 다시 하자고 일어난 시민들을 총으로 쏴버리고 끌고 가갖고 고문하고 때리고 난리를 쳤어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실수하신 바람에 지금도 진짜 그 당시에는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도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 때문에 들고 일어난 민주적인 시위대한테 저건 빨갱이다 이러고 잡아 죽였어요. 거기 국민들이 아주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지금은요 진짜 공산주의 혁명을 해갖고 가둬도 이건 이승만 박정희가 지 말 안 듣는 사람 공산주의자로 몰았던 것처럼 이건 지금 용공 조작이다.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정부가 저렇게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국민들이 그래 맞아 이승만 박정희가 그런 수법 많이 썼지. 이게 마치 양치기 소년 얘기죠. 이리가 나타났다 거짓말 많이 하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아주 거기 거짓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진짜 이리가 나타났는데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이승만 정권부터 의로운 시위대에 대해서 빨갱이다 이러니까 진짜 빨갱이가 판을 쳐도 에이 그거 무슨 빨갱이 게 있어? 지금 국민들이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잘못의 원인이 이승만 정권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은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막 죽고 다치고 나라가 난장판이 됐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 뭐라 그랬느냐. 안 될 일을 하다 실패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야당 니네들 그 장면 부통령 안 되는 건데 선거에 니네 야당이 어떻게 우리 자유당을 이기냐. 자유당은 나 이승만이 버티고 있는데 감히 나를 누가 이겨. 교만해지신 말씀이죠. 안 될 일을 하다 실패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며 부정선거했고 부정부패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괜히 야당 놈들이 공산당 사주받아고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당치 않은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부정선거 다시 하자. 데모하는 시민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고 대대적인 탄압을 한 거죠. 그러니 막 데모가 일어나다가 자유당 정권이 이걸 강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확 눌러버리니까 전국적으로 데모가 막 일어나다가 잠잠해졌어요. 한 달 지나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4월 11일 날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라남도 남원 출신이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요. 마산으로 유학 가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 부정선거 벌어지니까 이 부정선거 잘못됐다. 데모하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근데 없어져 버린 이 학생의 시체가 바닷가에 떠오른 거예요. 봤더니 이 시체의 눈에 최루탄이 콱 박혀 있어요. 데모하던 17살 꽃다운 나이 학생한테 최루탄을 쏴갖고 눈에 박혀서 죽으니까 그 시체를 누가 바다에다가 버린 거죠. 근데 그 시체가 떠오르니까 요즘 여러분 그 시리아 난민 3살짜리 아이 시체가 떠오르는 바람에 유럽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17살짜리 그 꽃다운 청소년 아이가 눈에 최루탄 박혀갖고 떠오르니까 그걸 본 국민들이 다 화가 나죠. 왜 저 17 죄 없는 학생이 죽어야 되느냐? 이 자유당 부정부패 때문 아니냐? 시위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4월 1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막 시위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이승만 박사도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 한 달이 넘도록 왜 이렇게 데모가 지속돼? 나라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85세 된 이 노인네가 그제서야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셨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이승만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이승만 박사 장관들을 회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혹시 선거가 잘못됐다고 들은 일 없어? 이게 참 블랙 코미디입니다. 아니 부정선거를 지지는 부정선거에 앞장선 간신배 장관 놈들 다 앉혀놓고 야 혹시 선거 잘못된 거 없냐? 당신들 들은 거 없어? 이 코미디죠. 아니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주모자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각하. 그래서 뭐 장관들이 그때 홍진기 장관을 위시해가지고 다들
아이, 부정선거는 없었고요. 공산당 놈들이 뒤에서 지금 막 사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상해. 우리 국민들이 공산당 사주에 그렇게 넘어갈 국민이 아닌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지만 하여간 국민들이 이렇게 데모하면은 이거 국민의 뜻이면 그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 4월 10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대통령을 사임하고 국민들이 자꾸 나라가 시끄러우면 일단 내가 물러나야지. 그래야 나라가 안정된다면 내가 빨리 물러나야지. 이 대목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독재자라고, 물론 실수는 하셨지만 독재자라고 그렇게 욕할 만한 분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속은 거죠. 부정선거인지 몰랐어요.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물러나라면 물러나야지. 근데 뭐 내가 물러나야 좀 나라가 조용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이게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던 거야? 뭐야? 이때 이제 이분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런 데모가 막 커집니다. 4월 19일 무렵이 되면 아주 그 전국이 데모에 대해 물결로 뒤엎이게 되죠. 그래서 4.19 혁명이라 그래요. 왜 4월 19일이 중요한가?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4월 18일 사진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데모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데모의 주제가 뭐냐면은 부정선거 다시 하자. 왜?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그 밑에 있는 간신배들이 부정선거한 거니까 대통령 몰아내자 이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시면서 부정선거 다시 해서 부통령 뽑자. 고려대학교 앞에서 고려대생을 중심으로 어깨동무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장면이에요. 바로 요 사람들한테 총을 쐈어요. 깡패들이 두들겨 팼어요. 방금 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총 쏘니까 빵 소리가 나니까 으악 그러고 도망치는 장면. 요거를 그때 데모에 참여했던 기자가 딱 찍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데모하는데 거기다가 경찰이 발포를 했어요. 깡패를 동원해서 두들겨 팼어요. 이게 4월 18일. 4월 19일에 더 이상 못 참는다. 데모가 더 뜨거워져가지고 아주 지금의 청와대, 경무대 앞에까지 그냥 시위대가 진출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끌어내야 된다 이러고 그냥 나라 전체가 시위의 물결에 뒤덮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야, 오늘은 내가 이거 무슨 난중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지금 나라가 전쟁 난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나가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때는 안 거예요. 다 밑에 있는 간신배들이 각하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염려할 일 전혀 없습니다. 각하는 국부로서 편안하게 쉬셔도 됩니다. 다 각하를 존경합니다. 그럼 그렇지. 자네들이 알아서 해. 나 피곤하니까 쉴게. 이러고 나라가 왔는데 이때쯤 되면은 이게 좀 전쟁 난 것 같단 말이죠. 간신배들은 다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지가 않아. 뭔가 나를 나가라는 소리도 들려. 이 노인네가 이제야 깨달은 거야. 나를 나가라 그런 모양인데 내가 순순히 물러나 줄게. 나는 무슨 이유인지 무슨 까닭인지를 똑똑히 알았으면 해. 무엇인지 까닭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야. 이때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은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라도 장관들이 각하 사실은 저희가 참 부정선거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은데 이 간신배들이 끝까지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때도 아닙니다 각하, 빨갱이 놈들이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해.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데리고 있었으니 이승만 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죠. 4월 21일이 돼가지고 시위대가 경무대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장관들이 왜 사실을 말했을까요? 자기들도 도망쳐야죠. 장관 자리 갖고 있다가는 이제 시위대한테 맞아 죽겠거든요. 그 간신배들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사표를 내요. 왜 사표를 내 갑자기? 사실은 부정선거 저질렀습니다. 지들이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장관으로 거들먹거리다가 마지막에, 그전엔 장관이라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승만 밑에 장관이라고 그러면 맞아 죽을 판이야. 국민들이 다 일어나갖고. 그러니까 지들이 살으려고 사표를 내면서 각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걸 4월 21일 부정선거 저지르고 40일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승만 박사가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4월 21일
부정선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총 쏴갖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걸,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 187명입니다. 186명인지 7명인지 그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어쨌든 이 186명 7명이 죽고 나서야, 야, 나 때문에 의로운 시민들이 죽고 다쳤구나.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데모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갖고 부상당한, 그 부상당한 시위대 학생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저항하다가 총 맞아가지고 불구자가 됐어요.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한 뭐 복지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 당시 불구자가 되는 건 이건 거지가 되는 겁니다. 똑똑한 학생들은 인생 아주 망쳐버린 거예요. 자, 그 학생들한테 부정선거의 원흉 몰랐다 그러지만 어쨌든 대통령이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이 원흉 이승만이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젊은 학생들이 붕괴해갖고 이승만한테 돌 던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져! 소리 지르고 데모했겠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승만 박사가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그 학생들이 일제히 할아버지! 그러면서 울었어요. 할아버지 저 좀 알아주세요. 그건 무슨 얘기죠? 이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데모를 했지만 마음속에 이승만은 우리나라 세워주신, 우리나라 지켜주신 위대한 대통령 할아버지. 이승만이 싫어서 데모한 게 아니에요. 자유당이 싫어서 데모한 거지.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총 맞은 학생들이 물러나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욕한 학생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를 좀 알아주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 바로 세우려고 그런 거지. 학생들도 울고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도 울었어요. 그건 뭐죠? 다 애국자였습니다. 그 데모한 학생들도 애국자고 이승만 대통령도 애국자죠. 애국자니까 자기 때문에 총 맞은 학생 찾아가서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 내가 총 맞아야 되는데 이 젊은 학생들이 총 맞았다.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4월 21일 날 알고 22일 날 바로 학생들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됐어? 부정을 왜 해? 내가 총 맞아야 되는데 왜 이 학생들이 총 맞았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 참으로 장하다.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아니 그 잘못했다고 물러나라고 데모하다가 총 맞은 사람 찾아가서 내 정권에 반대한 이 사람들은 장하다. 이렇게 말한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승만을 비록 그 양반이 실수했지만 독재자라고 함부로 욕하는 건 잘못입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무슨 얘기예요? 부정을 저지르는 건 나고 대통령인 내 책임하에 치러진 선거에서 부정이 저질렀으니까 부정을 저지른 나는 벌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민족, 이 위대한 백성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저질러서 망하겠지만 내 부정을 보고 들고 일어난 이 백성은 위대한 민족이다. 이 기가 막힌 순간에도 이승만은요 민족을 생각했어요. 이 백성은 장한 백성이고 이 학생들은 훌륭한 사람이다. 잘못 저지른 건 나고 총 맞아야 될 사람은 나지. 우리 민족은 앞으로 가능성 있게 뻗어나갈 거다. 이 기가 막힌 순간에도 이승만은 민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어요. 너무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승만 박사가 부정선거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 바람에 186명 7명이나 죽었으니 이 전국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집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야 된다라는 소식이 처음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4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 서울시내 대학 교수들이 시위 행렬을 하는데 그때 처음 등장한 구호입니다. 이 각 대학생들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로 교수님들이 쫙 나섰어요. 요 교수 시위대에서 처음 등장한 구호가 있어요. 그 전에 데모 구호가 뭐냐? 이승만 물러가라. 이게 아닙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 이랬어요. 근데 이미 그 부정선거 때 187명이나 죽으니까 한국 지성인들이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이건 대통령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큰 사건이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 이렇게 썼죠. 한문으로. 요게 1960년 4월 25일
부정선거 저지르고 정확하게 40일 만에 처음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뭐 사과도 하고 그랬지만 이거 갖고 안 된다. 대통령 물러나라. 40일 만에 이게 처음 나와요. 이게 4월 25일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다. 깨끗하게 물러나요. 물러나라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 물러났어요. 이 4.19 혁명은 많은 거 생각하게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도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여러분 시리아 같은 나라 보세요. 그 아사드가 2대에 걸쳐서 세습 정권해갖고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 대통령 물러가라 데모하니까 물러났습니까? 안 물러났습니까? 안 물러나고 어떻게 됐어요? 전쟁 벌여갖고 지금 그 나라에서 한 30만 죽었고요. 그 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 1120만 명이 난민이 돼가지고 고향 떠나 정처 없이 떠돕니다. 자기 나라 전 국민의 절반이 난민이 돼도 물러나라 그래도 안 물러납니다. 그런 아사드 같은 게 독재자죠.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400만 명 굶겨 죽이고 100만 명 강제 수용소에 쳐넣어갖고 노동하다 죽게 만들고 2천만 명 밥도 못 먹고 바퀴벌레 잡아먹고 쥐 잡아먹게 하면서 3대에 걸쳐서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독재자죠. 이승만 박사 물론 실수해서 186명 죽었습니다. 어느 나라 여러분 민주화 역사를 봐도요. 민주주의 때문에 데모했는데 186명 죽었다. 이거는요. 사람이 제일 적게 죽은 사례입니다. 10만 명, 20만 명 죽어도 민주화 안 되고 끄떡하는 독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이승만 박사 잘못했지만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186명 죽었고 교수들이 물러나라 그러면 내가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란 말 듣고 그 다음날 물러났어요. 물러나란 소리 듣고 50년 60년 더 해먹은 독재자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이승만 박사의 깨끗이 물러난 점은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경무대에서 딱 물러났는데 그 경무대에서 이화장까지 가시는데 걸어가시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대통령 물러났는데 대통령 차 타면 안 된다. 난 일반 국민이다. 걸어가셨어요. 아유 각하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사람들이 차에 태웠어요. 그 이화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화장 담벼락에다가 국민들이 낙서를 했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이 부정부패 원흉 독재자야 물러나라. 요즘 말처럼 이 친일파 이승만 죽여야 된다.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하야 성명하고 물러날 때요. 걸어 나올 때 전 국민이 울었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왜? 비록 실수했지만 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되찾게 고 나라 지켜주고 고마운 걸 아는 거죠. 그 담벼락에 뭐라고 썼냐? 여생을 편히 보내시라. 평생 고생하셨으니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요. 이승만 대통령 독재하고 잘못한 거 알죠. 왜? 당했으니까요. 그래도 이승만 욕 안 합니다. 그만한 인물이 없다.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 없다. 나중에 1962년에 이승만 박사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고 서울에 오셨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좀 싫어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례식 이런 걸 아주 축소해서 박정희 정권이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도 그 시절 사셨던 분 기억할 겁니다. 서울 시민 30만 명, 40만 명이 거리에 나와가지고요. 그것도 여자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다 하얀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이승만 박사 마지막 장례를 보내드립니다. 국민들은 이승만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어쨌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승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하신 점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요. 그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저는 무섭게 깨닫는 게 있어요. 뭐죠? 베드로전서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이시죠?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정말 위대한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제외될까요? 에이 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지만 그건 보통 사람 얘기지 이승만은 워낙 위대하니까 조금 교만해도 괜찮겠죠?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훌륭한 업적 많이 이뤘어도요 하나님이 망한다고 말씀하신 망할 짓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 그렇게 훌륭하신데
막판에 교만해지니까 여러분 이승만이 겸손할 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앞을 내다보셨어요. 100년 앞을. 공산주의 망한다. 이승만이 예언하고 한 80년 지나니까 진짜 망했어요. 미국과 일본 전쟁한다. 이승만이 예언하고 50년 지나니까 진짜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기가 막힌 나라가 된다. 이승만이 예언하고 한 100년 지나니까 대한민국 세계 10대 부국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이승만이 겸손했을 때는요 100년 앞을 내다봤어요. 근데 이승만이 교만해지니까 100년 앞이 아니라 자기 눈앞도 안 보여요. 부정선거를 다 저질렀는데도 그 선거가 왜 잘못된 거야? 빨갱이들 다 때려잡아. 겸손했을 때는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겸손히 기도할 때는. 교만해지면, 교만의 눈이 가려지면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안 보여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가끔 제가 가르쳤던 대학에서 뭐 이렇게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생겨갖고 아주 교수들이 다 머리 터지고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젠가 가만히 보면은 누군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아주 겸손했어. 아, 이게 한국은 참 장로 이 견장을 한번 딱 완장을 타면 그렇게 겸손했던 분이 장로가 딱 되더니 교만해져 갖고 아주 교회 두통거리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교회 있을 때는 개척교회 때는 아주 겸손하셨는데 이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럼 그냥 바람이 확 들어가고 뭐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기시 받아서 하나님이 옆집에 사시는 것 같아. 내가 대형교회 하면 막 대한민국의 영적인 운명을 혼자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교만해져 갖고 망해져 갖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목회자 장로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수 한 사람 교만해지면 학교가 다 고생하게 되고 목사 장로 교만해지면 교회가 다 고생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교만해지면 식구들 다 고생하고 엄마가 교만해지면 나머지 다 힘들게 되고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오죽했으면 성경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영적인 원리에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승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결국 이승만 박사가 물러나게 됐고, 그러니 이승만을 몰아내고 민주당이 정권 잡았어요. 그 이제 과거사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를 다 잡아서 청산해갖고 잘못한 놈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이거 대통령을 깜빵에 쳐넣을 수도 없고 국부인데 그렇다고 대통령 책임인데 처벌 안 할 수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 옆에 계시면은 이게 참 처벌하려고 그러면 처벌당할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각하 제가 나라 위해서 한 건 좀 도와주십시오. 아 살아남으려고 또 이승만 대통령 이용하려는 놈도 있고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각하 그냥 저희가 이게 좀 나라가 좀 복잡하니까 한 2, 3주 바람 좀 쐬고 오시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와이로 보냅니다. 이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한 2, 3주만 밖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러고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비행기에 오를 때 그때 가져간 짐이 사실 평생 전 재산입니다. 가진 게 이승만 대통령 필요한 거 다 쌌는데 그게 이승만 박사 전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 정리, 뭐 전 재산을 정리한 건 아닌데요. 그냥 2, 3주 머물러고 갔는데 그리고 이승만 박사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그게 사실상 전 재산이죠. 전 재산 갖고 간 게 뭐냐면 가방 4개예요. 가방 하나는 이승만 박사 옷, 또 하나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옷, 또 하나는 그날 점심, 그때는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안 줬으니까요. 점심 먹을 도시락하고 이승만 박사가 드시던 약, 마지막 4개는 50년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입장을 밝히는 이승만의 원고, 논설을 썼던 타자기, 50년 된 고물 타자기. 이건 딴 사람 못 써요. 고물이라고. 이승만 박사만 쓸 수 있는. 그게 그분의 전 재산이었어요. 지금 이 화장에 가보면 이승만 박사가 입으시던 내복이 나오는데요. 내복 하나를 27군데를 꼬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복을 27군데 찢어진 걸 꼬매고 찢어진 걸 꼬맨 게 27군데야. 누가요? 자, 도시 빈민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 4번 지내신 분이
4번 대통령 당선되셨던 분이 내복을 27번 꼬매 입었어요. 타자기를 50년을 썼어요. 타자기 하나를.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하게 자기 가진 모든 걸 나라를 위해서 다 바쳤던 분입니다. 그거 갖고 하와이로 딱 갔어요. 그 하와이에서 좀 있다가 올라 그랬는데 나라 일이 아주 복잡하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제 비행기 타고 마지막 떠나시는 장면인데 그 이승만 박사 조금 있다가 올라 그랬는데 지금 나라가 복잡하니까 조금 더 계십시오. 조금 더 계십시오. 점점 하와이 체류한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있는데 5.16 혁명이 일어나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군인 집단이 정권을 딱 잡게 돼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산업 경제 개발해야 되는데 미국한테 원조를 요청했는데 미국이 안 줘요. 왜? 그냥 미국 나쁘다고 욕할 건 아닌 게요. 미국 사람이 이제 합리적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볼 때 코리아 니네가 5,000년 동안 농사 짓던 나라인데 농사도 제대로 못 져갖고 비료가 없어서 그냥 대변, 소변 이런 거 비료로 썼거든요.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 나라가 무슨 조선소를 만들고 제철소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 꿈 깨라. 그건 안 된다. 그 당시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도 만들고 지금 세계 제일 큰 제철소 만들었습니다. 포항제철.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도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작은 나라라 업신당했다.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는데 그렇다고 나라를 갑자기 크게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나라 영토를 갑자기 넓힐 수는 없지만 제철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거 만든다. 동양 최대의 댐을 만든다. 이분 하여간 세계 최고, 동양 최대 이런 거에 좀 집착하셨던 분이야.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작은 나라라는 컴플렉스를 벗어나자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도 만들고 조선소 만들고 우리 위대한 한국인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해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 그걸 안 믿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해갖고 국교를 맺어주는 대가로 일본에 달러를 받아다가 그 돈으로 포항제철 짓고 조선소 만들자. 한일 국교 외교를 재개합니다. 그게 1965년 60년대 그 당시만 해도요. 일본한테 당한 게 있어서 국민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 일본하고 다시 국교를 맺어? 이건 굴욕적이다. 전 국민이 다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데모에 앞장섰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그것 때문에 깜방 갔다 온 사람이 이명박이라는 분이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 6.3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 국민들의 마음속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도 하고 부정부패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맞섰는데 말이야. 독립투사였는데 저 박정희는 저 일본군 장교 출신에다가 지금 일본하고 국교 맺으려고 그러니 저 박정희 잘못됐다. 이승만이 차라리 낫다. 이승만 대통령을 반일 운동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죠. 그런 판국에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공항에 딱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들이 전직 대통령 각하 지금 일본하고 국교 맺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일본 놈들 나쁜 놈이고 우리가 당했으니까 안 돼 한마디 하면 이게 아주 그 당시 박정희 정권으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가려고 심지어 밥을 할 때도 반찬 2개만 넘어도 막 짜증 내시고 왜 비행기값 아껴가지고 한국 갈 티켓 마련하시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살던 마지막 머무셨던 집이 있는데요. 그 집에 가보면은 이렇게 반지하가 있고 위층이 있어요. 그 반지하 위에 그 서재 같은데 이승만 박사 앉아 있으면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장을 보고 오다가 반지하 그 밑에 양자였던 이인수 그 아들의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들려가지고 장 본 거를 거기다 감춰. 왜? 장을 이만큼 봐갖고 들어가면은 남편이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장을 많이 봤어? 돈 아껴갖고 우리가 서울 가야지. 자꾸 화내시니까 장 보고 온 걸 거기다 이렇게 숨겨. 그리고 반만 들고 가면 장 별로 안 봤네. 잘했어. 이렇게 아끼면서 고향 가길 원하셨어요. 왜? 아니 일제시대 때 30년 넘게 망명자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도 못 밟고 일본 놈들 감시를 피해서 전 세계를 떠도셨으니 나이 90대였고 얼마나 고향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래 돈을 아껴서 비행기 타려고 공항까지 딱 갔는데 공항에서
나라를 위해서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끝까지 못 오게 말리죠. 뭐 그걸 갖고 요새 김종필 씨가 중앙일보에다 회고록을 쓰면서 뭐 이승만 대통령을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건강이 너무 나쁘셔갖고 못 모셔왔다. 그래서 안타깝다. 요 따위로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이 바뀌다는 겁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옛날엔 그냥 아주 종북 좌파에 의해서 나쁜 사람. 근데 요새 얼마 전에 김무성 우리 집권 여당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부로 모셔야 된다. 이런 발언 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이승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지금도 욕한 사람 많지만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여당 대표도 이승만 국부로 존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무성 씨가 표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로 표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뭐 사위가 어떻게 마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요새 좀 타격이 있다 그러죠. 이제는 정치인이 이승만 훌륭하다 얘기해도 옛날에 이승만 훌륭하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지지율이 추락했습니다. 지금 추락 안 해요. 이승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요 아주 이 노회한 정치가인 김종필이가 지가 이승만 대통령 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말 싹 바꿔갖고 그때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건강이 나쁘셔서 못 모셔왔다. 사실은 뭐냐면요. 건강하셨는데 한국에 못 돌아간다. 그 소식 듣고 건강이 꺾이셨어요. 그전에는 걸어가셨어요. 왜?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걸어서 내 고향 땅 밟아야지. 열심히 다리 운동하셨어요. 공항까지 갔는데 그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안 가는 게 도움된다면 가지 말아야지. 공항에 갈 때는 걸어가셨는데 그 순간부터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기가 확 꺾이시면서 올 때는 휠체어 타고 오십니다. 한국에 못 간다는 통보를 듣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걷지를 못하셨어요. 결국 미국의 마우 나라니 요양원 그 양로원에서 생애를 마치게 되죠. 일국의 건국 대통령이 남의 나라 양로원에서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양로원에 가보면 이승만 박사 병실. 그 양로원 사람들도 이승만 박사를 존경했어요. 미국 사람도. 그래갖고 태평양 바다가 쫙 보이는 제일 좋은 병실을 줬어요. 그 병실이 있고 그 옆에 부속실 같은 조그만 노는 방이 있었는데 그 숙직실 같은 거예요. 숙식해야 되는 간호원들 자는 그 숙직실을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무료로 줘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숙식실에서 주무시면서 간호 보조사로 채용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도와드리고 병원에 허드렛 일 도와주고 일국의 건국 대통령이 남의 나라 양로원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의 퍼스트 레이디가 남의 나라 양로원 간호 보조사로 일해서 자기 남편을 끝까지 뒷바라지했다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치입니다. 이건 우리 국민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죠. 이승만 박사 때문에 양반 상놈이 없어지고 다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되는데 말이죠. 마지막에 그렇게 한 건 이 국민이 이게 의리가 없는 고마움을 감사할 줄 모르는 참 우리의 반성해야 될 아주 뼈아픈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요양원에 마지막 계시고 있는 동안에 결국 91세를 일기로 1965년 7월 19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참 많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뭐 그 얘기를 다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면서 나라를 세우고 지킨 위대한 정치가의 연륜이 묻어있는 명언이 많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마지막 유언이 뭐냐? 세 가지.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승만 박사는 평생 동안 뭐가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할 수 있다. 우리 위대한 한국인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이뤄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우리가 분명히 나라를 되찾게 된다. 공산당당 물리친다. 이분은 사람들 앞에 서면요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늘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넘쳤지만 사실은 속마음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막 북돋우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북돋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망과 고독과 도저히 안 되는 그 불리한 상황에서 기도를 헤쳐나가는 그 투쟁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본인은 직사에 고생하면서 도저히 안 되는 걸 되게 하느라고 그냥 피가 마르는 지경에 국민들에게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러고 막 힘을 북돋으셨던 거죠. 이분이 내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딱 한 번 하시고 평생 고생하시고 마지막 90이 넘어서 죽을 날을 며칠 앞두고 야, 이 뺏긴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란 거 한번 뺏기면 얼마나 되찾기가 어려운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유언은 돌아가실 때 누가 찾아가면 맨날 그 얘기 물어보는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얘기만 하는 거야. 누구 찾아가면.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통일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나? 아니,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한국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통일은커녕 우리가 맥히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나라가 잘못하면 망할 판인데 통일까지 꿈꿀 여유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한테 각하,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밀리고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도 먹힐 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낙심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지실까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의뢰 서로 입을 맞췄어요. 각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 90 할아버지가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뭐해? 생각만 하면 행동을 해야지. 이승만이가 한바탕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서 한바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소원은 백두산까지 한번 걸어가 보는 거야. 이러고 소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바탕 하셨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승만이 한바탕에서 나라 세웠으면은, 나라 지켰으면은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서 한바탕에서 통일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래? 행동을 해야지.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면서 이승만이 한바탕 했으니 우리도 통일하기 위해서 한바탕 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제 강연을 듣고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느 기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정치해라. 아유 하나님, 정치 그 더러운 판에 내가 왜 들어갑니까? 나 안 할랍니다. 자꾸 기도할 때마다 정치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그 도시 요직을 차지하신 분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크리스마스 행사는 다 줄이고 기독교 색채는 다 없애고 그냥 도시를 다 우상 숭배 이상한 종교로 다 물들여가지고 그런 전시품들만 잔뜩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고 그거 볼 때마다 답답한데 하나님이 네가 저거 고쳐라. 아유 하나님, 내가 들어온 정치판 왜 들어갑니까? 이러고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운전하고 오는데 제 강연 테이프를 듣다가 여러분도 한바탕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돈 번 거 있으니까 나는 정치 자금 다 준비됐습니다. 난 깨끗하게 내가 시장 선거 한번 나가갖고 우리 도시에 무슨 요새 여러분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하는 거 보면 별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남근 숭배 들어보셨어요? 남자 성기를 크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음란하게 그걸 막 전시하고요. 그게 무슨 미풍양속이라고 우상 숭배 별짓 다 하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세금 몇십억씩 쏟아부어갖고 별짓 이상한 짓 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장 선거 나가갖고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도시를 한번 개혁해 보겠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어느 교사 선생님 평생 교단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지는 거 알면서도 그냥 내가 정년 퇴직 때까지 버티다가 졸업해서 퇴직해서 연금이나 받으면서 살면 되지. 나라 교육이 다 무너진 걸 내가 어떻게 해? 생각하셨는데 한바탕 하셔야 됩니다. 얘기 듣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안일하게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전교조랑 싸우겠습니다. 내가 남은 여생은 무너진 우리 교육 바로잡기 위해서 미력이지만 내가 한 게 큰일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나도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이 두 그룹이 찾아왔어요. 지난 2014년 서울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총학생회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포스터에 율곡 이희 선생 사진이 딱 나와요. 율곡 이희 선생 사진을 붙여놓고 제목이 뭐냐? 우리 어느 대학을 위한 교양 강좌. 주제가 뭐냐면 북한의
핵개발과 성군 정치. 북한이 핵폭탄 만든 거를 강연하는데 율곡이 사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율곡 선생이. 왜 그러냐? 이율곡 선생이 임진왜란 터질 걸 미리 예다보고 10만 양병설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터지니까 10만 명 군대를 기르자. 그 율곡 이의 선견 지명을 따라 북한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미리 핵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이율곡 선생이 10만 명 군사 기르자고 말한 것과 북한의 핵 개발한 게 똑같은 선견 지명이다. 서울시내 한복판 기독교대학에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왜? 총학생회가 종북, 좌파들이 장악하니까 그렇죠. 두 개 대학의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희도 한바탕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멤버를 딱 구성해서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종북이 장악한 총학생회를 탈환하겠습니다. 두 개 대학 학생들이 와갖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 두 개 대학 학생이 그 해에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가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뭐 북한의 핵개발, 성군정치 이런 거 세미나 하던 그 학교가 확 뒤집어져 갖고 뭐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성 뭐 이런 거 갖고 세미나를 하고 한국까지 쳐들어온 종북의 실태 이런 거 갖고 총학생회에서 세미나를 하니 학교를 장악하는 좌파들이 얼마나 해대겠어요. 이건 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 동시에 육체적 전쟁이에요. 실제로 주먹 싸움도 벌어지고 저도 겪는 일인데요. 몸으로도 싸웁니다. 몸으로 칼 들고 싸우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지금 이런 내전 상태예요. 그중에 한 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에 강사로 저를 불렀어요. 그러니 그 학교 그 전 총학생회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총학생 애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저 수구골통 반공주의자가 온다고 학교 가봤더니 완전히 전쟁이야. 전쟁 그냥. 학생들 한 쫙 앉아있는데 저 뒤쪽에 종북 좌파 애들이 팔짱 딱 끼고 제가 말 한마디라도 삐딱하면 그냥 탁 치려고 쫙 대기하고 있죠. 이야 그냥 그런 데 가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요. 그냥 막 그냥. 그런데 한번 가야 확 젊어져요 사람이. 그래 한번 한판 붙어보자 해보자. 2시간 강연하는데 이건 뭐 강연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죠 전쟁. 두 개 대학 총학생회가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탈환했어요. 지금 또 총학생회 몇 군데 해보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한바탕 했으니 여러분도 한바탕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요. 작은 거라도요. 인터넷에 무슨 댓글 다는데 종북 좌파 같은 놈들이 이상한 글 쓰면은 여러분이 거기다 댓글도 다시고 누가 애국적인 글을 쓰면은 좋아요, 엄지척 이것도 막 눌러주시고 이상한 소리 하면 너는 그냥 끝이다 뭐 이런 것도 막 눌러주시고 인터넷 댓글도 달고 여론도 일으키고 주변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여론 배우셨잖아요. 3일 동안 그거 갖고 막 설득도 해주고 이건 뭐 나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나서야 됩니다. 지금은요 정부가 좋은 뜻을 갖고 움직인다 그래도 국민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진짜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 여론이 일어나면요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많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3년 전에 제가 이승만 강연하고 다닐 때 진짜 돌 던졌어요 사람들이. 집에다 협박 전화하고요. 별일 다 했었습니다. 금일업에 김무성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이승만이 부정부패하고 독재한 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때는 정치가들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3년 지나니까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할 거 없이 이번에 이승만 박사 사고 50주년 기념해갖고요. 조선일보에서 아예 그 기자를 하나 보내서 하와이에서 3일 동안 신문에 막 도배해가지고 이승만이 위대한 인물이다 보도하고요. 중앙일보에서도 보도하고 그러니 이승만 박사 한국 오는 거 막았던 김종필 씨도 슬쩍 말 바꿔갖고 아 참 그분 훌륭하신 분이었다. 이승만 욕하던 사람들도요. 국민 여론이 지금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저는 3년 동안 그 피부로 느꼈어요. 이게 자꾸 바뀌니까 국민 여론이 바뀌니까 정치가들도 이승만 대통령 훌륭한 분이다. 말 한마디라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거 뭐죠? 국민의 힘이에요.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조금씩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고 그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죠. 대통령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아이 좌파들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되니까 길을 꺾으려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을 그냥 100일 동안 점령하니까 대통령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뭐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국민이 바뀌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는데 표 안 찍으면 어떡할 거야? 국민들이 나서는 게 정말 필요한 시기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7월 19일 한 일주일쯤 전에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인수 박사님, 양자, 아드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식사할 때 맨날 똑같은 그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시던 기도를 그날도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딱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피곤하다. 그리고 누우셨는데 정신을 잃으셨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기도가 마지막 유언이 됐죠. 근데 그 유언이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환 박사가 살아생전에 해방을 맞았을 때 젊은 사람 만나면 늘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본의 종의 멍에에서 자유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살아생전에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지막 기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고 91세에 파란만장한 거대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참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승만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거인이십니다.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고문당하던 사형수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첫 번째 그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기도.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지막 91세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 다시는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참 일평생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간 찬란한 생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제물로 바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거, 통일을 위해서 누가 나서는 사람이 있나? 생각만 하면 뭐래 행동을 해야지? 이승만이가 한바탕 했으면 내 시대는 이제 다 저물었는데 나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세대에 누가 일어나서 한바탕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승만 박사가 그토록 사랑했던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서 한바탕 해야 됩니다. 통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원래 제가 북한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야, 이게 통일이 다가오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교회 설교하러 이렇게 오다가 차를 대는데 권영애 전 국방장관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랑 뜻 있는 분들 저 판문점하고 강화도에 한번 1박 2일 MT를 가자. 내가 국정원한테 다 얘기해놨다. 사람 좀 빨리 모집해라. 그 장관님도 요새 갑자기 우리 승호 선생님이랑 백령도 우리 단체랑 같이 갔다 온 분들 몇 분 계시죠? 갑자기 백령도 갔다가 경주에 통일점 갔다가 강화도 갔다가 저희 단체 권영애 장관님이 그렇게 막 행사를 벌이시는 것도요. 그분이 국방장관, 국정원장 오래 하시면서 황장엽 씨를 망명시킨 분이시거든요. 주체사상 만든 황장엽이를 가만히 있는데 대한민국 공작원이 북한 평양까지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지금 북한 망하고 다 굶어 죽는데
당신이 주체사상 만들어서 굶겨 죽였으니 당신이 이제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득해서 데리고 오신 분입니다. 아주 뭐 북한 전문가죠. 권 장관님 생각도 저랑 같아요. 저는 뭐 그만큼 전문가 아니고 저는 북한 지하교회 돕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북한 상황을 딱 보면은 야 이게 통일이 가까웠구나. 그 장관님도 나이 80 다 되셔갖고 이 통일 다가오니까 빨리 젊은 사람 길러야 된다고 뭐 젊은 사람 모집해서 백령도도 보내고 판문점도 보내고 휴전선도 보내고 이번에 또 강화도도 가고 지금 막 행사를 벌이시는 게요. 원래 저렇게 행사 막 벌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느껴요. 지금 통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해방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그날 앞당겨야 되고요. 그 통일이 정말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을 따라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저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하는 나라. 이승만 박사 그 꿈을 가졌을 때 휴전선 그어서 우리 조국의 반쪽아리에서만 기독교 국가가 된다. 반쪽아리 분단 국가를 세우려고 기독교 국가의 꿈을 가졌던 거 아닙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자, 마지막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 비전이고요. 통일로 건국의 위대한 혁명은 완성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공산주의 주체 사상, 우리 동족을 그렇게 괴롭힌 저 북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은 해방되게 하셔서 남과 북이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로 통일한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